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2부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나를 그렇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시해보는 순서 마련되어 있죠. 유승찬의 콕 순서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이 갑자기 급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가 됐고 오후에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는 다만은 민주당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방금 이제 속보를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는데 뭐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어쨌든 그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최측근이 전격 구속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측근이에요. 그렇죠. 정진상, 김용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야당은 굉장한 위기감을 이제 표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검찰 측도 이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사실 24일 날 국정감사가 끝나는데 네. 24일 이후에 압수수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지금. 근데 부원장에 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범죄로 특정한 거는 그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반발하는 건 좀 당연해 보입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쌍방울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나온 것은 지금 불법 대선 자금 수사란 말이죠. 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고 만약에 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네. 그 압박감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용 부원장의 체포,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 될 수밖에 기존의 없죠? 수사와는 차원이 예. 다른 예. 압박감을 느낄 것 같고요. 민주당도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지금 일단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는 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로는 좀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이 싱크탱크 같은 걸 만들면서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저는 10월 중에 뭔가가 나온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 이재명의 구심이 생기면 예. 그리고 여기에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면 당내 혼란은 좀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이 좀 묘하다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에 널브러져 있는데 주식 투자를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이다.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안민석 의원이 어제였죠? 총구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는 이 내부 총질은 바로 해당 행위 아니냐. 뭐 갈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치 정치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조어인데. 예, 갈치 정치 새롭게 이제 이 말을 만들어 놨더니 오늘 조용천 의원이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완전 대왕갈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를 놓고도 지금 이제 갈등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 정치인한테는 법률 문제도 있지만 사실 도덕적인 문제 혹은 명분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선 패배 직후에 주식을 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저는 뭐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안민석 의원이 사실은 기름을 부은 격이죠. 근데 이 논란이 커지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유리할 리가 없죠. 네네.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일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해가 해명을 잘 안 돼요. 하든가 네. 예, 사과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저는 뭐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왜 요즘에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인색합니다. 정치인들은 늘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이 노출돼 있으면 사실 사과할 일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사과를 제때에 제대로 하는 게 정치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두 분을 보면 또 요즘에 그런 게 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거 뭐 부적절했다 정도로 사과를 했으면 예.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하면 그 그렇죠. 사과를 안 하니까 자꾸 논란이 예. 증폭되고 여기다가 또 이제 충성 경쟁인지 뭔지 모르지만 또 이걸 방어하다가 또 논란을 키우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뭐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3.1%로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3.1%였고 부정평가 64.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평가 33.1% 오르긴 했지만은 좀 소폭입니다. 배경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뭐 진짜 소폭 상승이에요. 네. 1.1%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정도 내렸는데요. 사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낮은 지지율의 그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대북 안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강도가 굉장히 높고 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그러면 보수 진영 안정 심리를 희구하는 국민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게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것이 컨벤션 자체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안보 이슈가 부상이 되면서 좀 더 지지율이 더 높아져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예. 오르긴 올랐지만 그 너무 작게 올랐다. 그러니까 원래 낮은 상태였잖아요. 원래 예. 지지율이 낮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ARS 조사인데 이제 응답률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면접 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봐야 그 금요일 날 이제 갤럽 조사가 어떻게 예. 나올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이제 예. 30%대를 회복할 것인지 예. 아닌지. ARS 조사의 한계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 ARS 조사는 이제 그 적극 지지층만 응답을 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른바 뭐 정치의 고관여층? 그렇죠. 보통 이제 면접 조사는 15% 내외 응답을 하거든요. 예.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ARS는 4.4% 내외 응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저관여층들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이제 고관여층들 중심으로 이제 응답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면접 조사와 함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볼 때 지금 예. 전화 면접 조사는 갤럽 조사는 아직 20%대로 나왔었는데 그렇죠. 여기가 30%로 올라가는 건 29%였던 만약에 것 같은데. 올라간다면 이제 예. 그거는 약간 이제 중요한 의미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보수층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예. 데 있잖아요. 근데 보수가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특히 이제 북한 안보 이슈를 지렛대로 해서 보수의 결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면 지지율이 그 의미 있게 상승할 수도 있다. 지금 네. 국면은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금 어쨌든 뭐 10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안정적인 지지세를 받고 또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뭐 저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메인 뉴스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굉장히 이 포털 뉴스 상단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 저는 사실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지지율과 상관없이 네네. 국정 지지율과 상관없이 예, 정치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분이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국민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뭐 싫어하는 분도 많지만 예,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 팬들이 많아요. 예,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뭐 멋있다, 말 잘한다, 똑똑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아서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새로운 인물이 없잖아요. 다음 총선에 누구를 얼굴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 네. 이제 했을 때 사실 지금 당대표 후보군도 봐도 뭐 그닥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네. 발견하기는 좀 네.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은 꼭 필요할 겁니다. 다음 그래요. 총선 때. 그 다음 총선을 이끌 간판 스타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당대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출마하는 것 자체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 후보 계열에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보다 더 이 라이징 스타가 될 가능성. 총선을 넘어서 대선 그렇죠. 후보까지요? 그러니까 정치를 본격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지지율 40%가 넘으면 가정 자체가 의미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낮으면 더 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래요? 당신이라도 와서 우리를 살려줘. 예.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상수이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뭐 소신이나 선택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일반적인 정치적 흐름으로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도 국정감사 중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죠. 예. 예. 현실에서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건 지금 그런 레토릭은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는 뭐 사실상 있다는 얘기랑 저는 같은 말로 들리거든요. 맥락상. 네. 한동훈 장관의 부상 뭐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워낙 그렇게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전략을 세울 때 항상 대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척점이 누가 있느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네. 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정치적 대척점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만든 건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 계속 공격함으로써 한동훈 그러니까요. 장관을 키워준 셈이 됐고 그 대척점 프레임에서 한동훈 장관이 다른 국민의힘의 정치인에 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할 때는 그 필요한 카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주는데 민주당이 참 그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조금 빛이 바랜 정치인이 있죠? 이준석 전 대표.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측을 잘못했는데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51%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측 틀린 사람들 많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예.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음 총선까지는 이제 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내년 아마 1년 6개월입니다. 지금 당원권 정지 기간이 그렇죠. 6개월 플러스 1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 말이나 돼야 당원권 정지가 풀릴 텐데. 24년 1월이죠. 24년 1월인가요? 예, 근데 7월에 24년. 시작했으니까 예. 아무튼 제 계산이 아무튼 예, 예. 24년 1월이면 총선 바로 앞두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풀리는 건데 그때 2024년 1월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일 거냐 아닐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면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예. 필요한 인물이 될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긴 시간이잖아요. 1년 6개월은. 네. 정치인한테 특히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준석 그래야지 어쨌든 지금 상태로 보면 솔직히 공천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아래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저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것도 다르겠죠. 또 있겠죠. 예. 그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나오기 또 어렵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거를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그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뭐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그냥 2024년에 공천을 못 받거나 네. 혹은 떨어지거나 낙선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공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제 결국은 지금 떠오른 뭐 유승민 뭐 이 전 의원을 이제 밀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을 향해서 좀 날카로운 비판을 해달라.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저는 뭐 찬성하진 않지만 그 특유의 그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로 어쨌든 자기가 표가 된다는 거를 증명한 게 이제 지난 예. 대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약간 이제 희석화된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총선을 앞두고 그때도 20대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예.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감각은 사실 뭐 전문가 입장에서 참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 감각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도 저는 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한 6개월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전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뭐 조사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상당히 그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8주 연속 1위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말도 일단은 많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하나의 경향성은 있죠. 가령 8주 연속 1위를 했다 이러면 약간 그런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승민 왜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유승민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보수 쪽에서도 커지고 있는데. 근데 국힘 지지층만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좀 밀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유승민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 인터뷰 공중파 인터뷰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꼼꼼히 봤어요, 자세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 아직 멀었어요. 왜요? 자기는 잘했고 남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건 지도자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극복해야 될 가장 그 시급한 문제가 저는 엘리트주의라고 봅니다. 나는 잘났는데 니들이 못 나와서 국힘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할 당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는 대선 후보였잖아요, 국힘에. 그리고 경기지사 후보이기도 했잖아요. 경선을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질곡에 빠졌을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먼저 돼야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예, 예. 당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아직 그 반성과 성찰의 태도가 부족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저한테 올 가능성은 없고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그래도 저 살짝 예. 그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 이제 이 조언을 듣고 아 이거 그거 맞는 얘기야 하면서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와 태도인데요. 사실 집권 여당 더군다나 소수 여당의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을 그렇게 직격하면 안 됩니다.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네. 이 정부가 잘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 대표가 되려면. 아. 그 대선 대통령을 후보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선 후보가 예.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도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직도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건지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건지를 대선 후보에 대한 대선 대통령 그에 대한 꿈도 역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먼저 당 대표가 돼야 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 당 대표 전략은 대선 후보 단계를, 전략과는 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아. 당원이 70%고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부상하니까 뭐 90%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당원 비중을. 그럴수록 더 낮게 당원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지 나는 잘했고 니들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전략적 오류입니다.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이 어떤 품성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자질을 아직 다 갖추지 못했다 그런 분석이신데 그 좀 지금- 안타깝죠. 유승민 예. 의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능력 있고 보수 예. 쪽에서 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를 이제 주창을 해왔고, 근데 항상 선거만 나가면 이상하게 잘 안 되잖아요. 난 그것의 핵심이 그런 겸손함, 반성, 성찰 예. 이 비중을 90%까지 늘리셔야 됩니다. 예. 예. 뭐 당내에서 같이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도 그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런 그러니까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네. 나도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흐름이 있잖아요. 대구에 가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이해를 구했잖아요. 예, 탄핵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태도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로 국민의 힘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 때만큼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냐 당원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당 대표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그거를 질문하면서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예. 그때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기가 이 잘못한 것 혹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일명 뭐 탄핵의 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뭐 그런 예. 걸 이제 건너는 그런 어떤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런 예.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